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책 펴시고 첫날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 페이지 펴봅시다. 머릿말에 다 적어 놓긴 했는데 머릿말 잘 안 볼 거니까 그 이 페이지에 보면 문제 앞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3개씩 다 붙어 있죠. 됐나? 제일 첫 번째 이 페이지에 보면 문제 앞에다가 사각형으로 3개씩 붙여 놓은 거는 삼해독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거기 체크해 놓으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내가 지난번에 틀린 문제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정답률은 사실은 OX 문제를 내가 한 5년 동안 카페에서 계속 애들한테 주면서 학생들한테 주면서 정답률 계속 체크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답률을 본 거니까 60% 이하는 전부 별표 붙여놨어요. 다른 사람이 많이 틀리는 건 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잘 보셔야 되고, 책을 만들 때 기준은 빠지는 지문 없이 다 넣는다가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아마 꼼꼼하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거나 할 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지금 이 특강은 어쨌든 간에 테마 들어가기 전까지 3주 정도 남았단 말이야. 그 사이에 빠르게 회독 한번 하는 게 목적이고, 나중에 테마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도 보시고 요것도 보고. 근데 기출문제는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속어법 쓰잖아. 지문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른 게 명확하면 답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OX는 이 지문 하나만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면 틀려버리잖아. 그래서 경찰학 문제 자체가 요새 하도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을 바꾸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X라고 판단이 들면 답 보기, 밑에 답 보기 전에 그걸 뭘로 바꿔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주면 되고, 한 번에 끝낼 생각하지 말고 최소 3회독 이상 한다는 생각으로 시험 때까지 가지고 가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책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까 오다가 출판사랑 통화하니까 아마 내일쯤 도착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일쯤 여러분들 책, 지금 프린트로 받은 사람은 책 받으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간단하게 정리해 가면서 중요 문제 위주로 풀어나갈 겁니다. 쉬운 문제들은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페이지씩 나가야 되니까 진도도 바쁠 뿐더러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와야 됩니다. 미리 풀어와야지 2회독의 효과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페이지 봅시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 형성 및 변천부터 갑니다. 대륙법계는 우리 공일국 이렇게 가야 되죠.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고, 영미법계가 자치권에 근거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문제, 대륙법계에서 경찰이는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까지는 맞는데 시민의 자치권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다. 그죠?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일반 통치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뒤쪽에 있는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는 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우리 고대 국가는 부족 국가니까 일체의 정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경찰 특공대 문제에서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바뀐 적이 있다 그랬다. 그죠? 그 부분만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국가 시대가 되고, 14세기 15세기까지는 아직까지 교황의 힘이 강했는데 16세기가 되면 교황의 힘이 약해지면서 교회행정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런 것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5번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에 계승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외우지 말고,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강한 국가라서 경찰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고, 독일은 자동차 조립하듯이 정리하는 거에 강한 국가니까 독일이 그 프랑스 개념을 계수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5번은 앞뒤가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다. 그죠? 그런 것들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6번 거기 보시면 교행정 제외, 거기가 포인트가 될 거고, 7번은 17세기가 되면 경찰국가 시대다. 그죠? 왕이 등장하게 되고 국가 목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 나누게 되는 게 경찰 국가 시대가 되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진다. 그지? 그런 것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9번에 가서 보시면 경찰 국가 시대, 그럼 국가 목적적 행정은 빠지고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남는데, 그 사회 목적적 행정과 같은 말이 내무 행정이죠.
내무행정은 사회목적적 행정과 같은 이야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고 적극적 급부행정도 있죠.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진 건 법치국가 시대잖아. 그러니까 9번 지문 뒤쪽에 보면 소극적 치안유지만을 의미하며 여기서 벌써 틀렸잖아요. 거기다가 명확하게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 행사는 제외되었다가 아니고 이것도 포함이죠, 당연히.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18번 가봅시다. 10번 가봅시다. 18세기니까 법치국가 시대다, 그죠? 법치국가 시대에 내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있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된다?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계몽철학이잖아, 계몽철학. 거기 보면 제일 앞에 절대군주론 등장했잖아요. 벌써 틀린 지문이죠. 절대군주론은 군주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법치국가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다음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모두 동등한 존재더라. 하늘에서 준 권리는 다 똑같다. 자연법 사상. 권력도 나누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주의까지 다 맞는 이야기고 적극적 급부행정 빠졌죠. 그러면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의 경찰의 직무가 한정되었다. 맞는 지문이잖아. 뒤쪽은 맞는데 앞쪽이 틀렸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뒷부분을 가지고 장난쳤거든. 근데 최근에 역시나 기출지문인데 10번 같은 경우에 앞쪽에 계몽철학을 절대군주론으로 바꿔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4페이지 가서 봅시다. 법치국가 시대 판례부터 2차 대전 이후까지로 갑니다. 행정경찰 1번 행정경찰 이렇게 나오면 앞에 광의의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사법경찰은 국가목적적 행정이니까 제일 먼저 나뉘어졌다는 개념은 경찰국가 시대에 등장하지만 이걸 법제화한 것은 제와 형벌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가봅시다. 일방형제 지자푸합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로이센 일반난특법 등장하잖아. 그러면 일방이니까 절박한 위험 방지나 절박한 위험 제거 이렇게 나와야 맞는 이야기고 거기 보면 뒤쪽에 합당한 재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프합돼야 되니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데 3번 해설에 보면 거기 오타가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잘못 넣은 건데 합당한과 적합한이 같은 말이라고 내가 넣었는데 거기 X를 붙여버렸거든. X 지워버리세요. 합당과 적합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래서 거기 해설에 있는 X 부분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거. 됐죠? 새 책이 나오면 이게 지금 새로 만든 책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출판사랑 지금 몇 번 이거 보고 냈냐면 18번 봤거든요. 출판사 9번, 내가 9번. 그런데 책 나오자마자 오타가 보여. 예, 여러분들이 보다가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럼 바로바로 고쳐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체크하시고 나머지들 그 다음 4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법치국가 시대다. 요한 슈테판 피터라는 학자는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다? 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고 적극적 급부행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겠죠. 이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거고 즉 소극적 질서유지만 해라. 복리증진, 적극적 급부행정이죠. 경찰의 본래 임무가 아니라는 거. 됐지?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기억나죠? 그래서 전승기념비 조만군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이 건축 금지 명령 하면 안 된다. 경찰의 직무 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6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8번 봅시다. 8번.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나왔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비경찰화 현상 떠올라야 되죠. 비경찰화 현상은 굳이 경찰에게 맡겨둘 필요 없는 것들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옮겨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지? 그게 바로 협의회 행정경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 영업이나 건축이나 보건 같은 걸 다른 관청으로 이관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슬쩍 풍속이 들어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풍속은 성범죄 단속하거나 도박행위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경찰이 계속 하고 있죠. 아직도. 다른 관청으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으로 인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구분하게 되었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이 바로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는 건 비경찰화 현상. 근데 시험 지문이 비경찰의 대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 9번. 이 책은 지금 올해 25년 1차 시험까지 지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1차 시험 지문들이 나오는데 9번이 1차 시험 지문이죠. 블랑코 판결 나와 있습니다. 블랑코 판결은 이 이전까지는 공무원이나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도 국민이 감히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었던 시대고, 블랑코 판결이 나고 난 뒤에 공무원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시민의 다리를 다치게 했을 때 손배 청구권을 인정해줬던 최초의 판례가 바로 블랑코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관할은 행정재판소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구분하라 그랬잖아. 우리나라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인데 블랑코 판결에서 말하는 국가배상은 행정소송의 행정재판소가 관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뒤쪽에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 다른 말로 같은 말로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디토 판결이죠. 디토 판결. 그래서 9번은 틀린 게 됩니다. 넘어가시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으로 가서 봅시다. 대륙법계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랬죠. 국가와 사회만 중요시하는 거고, 그게 싫어서 넘어온 게 영미법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뭘 중요시한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 대륙법계는 경찰국가 시대에 재군, 외사 빠져버렸으니까 범죄수사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영미법계는 질서유지와 더불어서 범죄와 위해로부터의 보호도 경찰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수사가 경찰 개념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미법계 꾸러미를 열어보면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공이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수사가 구별 안 된다 그랬고, 대륙법계는 빠졌다가 영미법계 영향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번 보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의무로 보지 아니하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틀렸죠. 대륙법계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런데 그 다음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로 바꿔야 된다. 그죠?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의무로 보니까 원래부터 경찰 본연의 임무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구분하지 않는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바꿔 나와서 틀린 게 되겠죠. 3번도 봅시다. 자주 요새 기출되는 지문인데, 대륙법계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찰 개념이 축소죠. 축소. 그런데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언이랑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하면 되다가 국가가 커지니까 지금 미국의 경찰은 하는 일이 대단히 많아졌다. 그죠? 그러면 영미법계는 오히려 확대죠. 확대. 그래서 거기 보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권 발동 범위의 축소화 과정을 겪었으며, 여기까지 맞죠? 영미법계도 마찬가지를 할 것이다. 틀렸잖아요. 영미법계는 어떻게 돼? 확대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나와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내가 눈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경찰 제복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국가 목적적 작용이건 사회 목적적 작용이건 명령강제건 서비스건 다 상관없어. 그냥 경찰 제복만 입으면 돼.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맞는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건 맞는지,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건 맞는지 다 봐야 되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적 개념이 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학문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실무적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지문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공일국 찾아봅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맞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거 맞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 맞는데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찰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 규제하는 작용은 됐죠?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를 보면. 그런데 경찰의 임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 말은 뭐야? 경찰 제복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도 위생단속 같은 거 나가죠. 그래서 위생규정 위반했으면 위생규정 지키세요. 안 지키면 처벌합니다.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 규제하는 거 맞잖아. 그럴 때는 공통적인 게 뭐가 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니까 5번 질문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 6번 봅시다. 쉬운 건데 자주 나오는 거죠. 내가 맨날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교집합은 생길 수 있지만 서로 별개죠.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잖아. 서로 아무 상관없는 별개 개념이고, 다만 풍속경찰이라든가 교통경찰 같은 거 또는 경비경찰 같이 교집합은 생길 수가 있지만 서로가 포함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경찰의 분류 가봅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두 문자만 체크하면 되죠. 행사, 목적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상권분립사상이나 경찰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2번 최초의 구분 아까 했었죠.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기는 하지만 수사경찰 따로 있고 행정경찰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면 경과 형태로 부여해서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수사경찰을 조직으로 따로 빼낸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봅시다. 행정경찰 나무 앞에 광의의 생략된 거죠. 그럼 광의 행정경찰이 되는 거니까 보안경찰도 있고요.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도 있죠. 그러면 둘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맞지. 왜? 구청이나 시청은 경찰 제복 입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찰이 수행하는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가지만, 보안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쪽이 틀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번 가봅시다. 6번.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방금 이야기했던 거 나옵니다. 보안경찰은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다. 그죠? 그럼 보안경찰은 목적이 오로지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인데 부수적으로는 전염병의 창궐을 통한 질서가 붕괴되는 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 부수적으로는 소극적 질서 유지하죠. 그러면 둘의 구분 기준은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이 있나 없나 가지고 보는 거고, 위의 정도와 적용법규 담당 기관에 따른 것은 계엄과 관련된 거다. 그죠?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이고, 비상경찰이 위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계엄법을 적용해서 군대가 질서 유지권을 가지는 거니까 6번 지문은 틀린 게 됩니다. 8번 봅시다. 예진씨 두 문자 보여야 됩니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이 되죠. 그러면 예방경찰은 아직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이니까 칼 들고 다니면 뭐라 그래야 돼? 칼 이리 주세요까지만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명령 강제도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뒤쪽의 지문이 어떻게 돼? 예방경찰은 주로 비권력적 수단, 그 다음 진압경찰은 주로 권력적 수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구분하는 문제 이번 시험에도 나왔다. 그죠? 국가경찰은 덩치가 크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내기도 쉽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다 좋은데 지역적 특수성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자치경찰은 덩치가 적으니까 조직과 운영이 용이하죠. 조직의 운영이 용이하고 개혁하기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당연히 지지를 받기도 쉽죠. 다만 자치경찰의 단점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정실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보면 자치경찰 등장하면 내가 머릿속에다가 제주자치경찰만 머리에 넣으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그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니까 지지를 받기가 쉽죠. 그리고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니까 덩치가 별로 안 크잖아. 그러면 운영과 개혁이 용이하다는 1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13번 가봅시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내가 질봉 그랬어요.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나눈다. 그런데 봉사경찰은 서비스니까 순찰이라든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분을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이거 명령강제 아니잖아. 명령강제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가죠. 봉사경찰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 구분이라는 것은 존재를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럼 봉사경찰 서비스는 어디 들어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있죠. 그러면 구분하는 전제는 뭐가 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고등경찰 14번 고등경찰은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보통경찰은 우리가 아는 질서 유지와 관련된 거고,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분류로서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아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거고, 지금 말하는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분은 프랑스에서 유래된 거고, 그 다음에 경찰 개념은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개수된 거고,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 바꿔서 나오기 딱 좋으니까. 넘어갑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 봅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위험의 방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공의 안녕은 뭐지? 성문규범의 종체.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종체. 공공의 안녕 안에는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 제일 요소죠. 그중에 공법 규정을 침해하는 건 형법 침해하는 거니까 경찰 개입이 허용되는 거고, 사법 규정을 침해할 때는 민법이니까 원칙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만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 다음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이 두 번째인데, 다른 거는 경찰 개입이 늦춰지지만 간첩죄 같은 경우는 내가 경찰 개입 시기를 빨리 앞쪽으로 당긴다 그랬다. 그지? 그게 키워드가 뭐였냐면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말 나와야 되잖아.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도 침해하면 안 되죠. 그 개인의 권리와 법익 안에는 생명, 신체, 재산, 사유 다 들어가는 거고 무형적 권리까지 다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의 안녕 안에 개인의 권리와 법익이 있고 그 개인의 권리와 법익 안에 생명, 신체,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공의 안녕이 더 상위 개념이죠.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공공의 안녕이나 위험 방지의 보호 대상으로 법, 질서, 개인의 권리와 법이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치성 의미하는 거 맞죠? 그런데 무슨 규범의 총체가 돼야 된다? 성문규범의 총체죠. 불문규범의 총체는 뭐가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잖아.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시면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 아니고 공공의 안녕이 그 위에 있고 하위 개념인 개인의 권리와 법익 안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들어있으니까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5번 보시면 공공의 안녕의 제일 요소는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이 아니라 법 질서에 대한 불가침이 제1요소가 되는 거다. 넘어가시고 8번 가봅시다.
경찰은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수사정보 보안회사 활동 됐죠? 여기서 말하는 보안은 기출문제 그대로 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안보입니다. 안보. 밑에 안보라고 적어주세요. 안보로 바꿔버리세요. 그냥. 예전에는 보안경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소극적 질서위주와 헷갈리기 때문에 학자들이 안보로 바꿨어요. 그냥 안보로 바꾸시고 그러면 수사정보 안보 외사활동은 국가목적적 작용이죠.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했잖아.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다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 봅시다. 11번. 사적인 법익의 경우는 원래는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된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나타나서 돈 갚아라 마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럼 뭐만 해야 돼? 위협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사적인 법익의 경우는 원래는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권리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개인이 효과적인 보호 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즉 예외적으로 이 말이죠. 또는 보충적으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 경찰의 원조는 뭐만 해야 되지? 도망가지 마세요. 위협하지 마세요까지만 되는 거지. 돈 갚아라 마라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국한되어야 되는 거고 최종적 보호를 완성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죠. 그런데 12번 대규모 토지 분양 사기 이야기했죠. 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돈 주고 토지를 못 받은 거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경찰이 그 사람 어떻게 되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형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녕이 위험 또는 침해받는 상태, 요게 바로 대규모 토지 분양 사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경찰이 단지 잠정적 조치만 취하는 게 아니고 붙잡아야 되죠.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12번은 맞는 지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공공질서 갑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의 두 번째 공공질서. 공공질서는 내가 다른 말로는 상식이나 조리, 도리 이런 말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죠. 그리고 성문법 우선주의니까 성문법 먼저 적용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적용할 게 없으면 공공질서 적용하는 거니까 보충적 개념이라는 이야기도 맞죠. 그 다음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불문법도 법입니다. 안 지키면 위법이죠. 그러나 공공질서 같은 불문규범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명확성이 떨어지잖아.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술 한잔 먹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 공공질서 위반이라고 붙잡아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적용 범위는 축소죠. 축소. 다만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공공질서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은 성문법으로 만들어서 명확성을 담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4번에 보면 오늘날 모든 생활관계에서 법적 전면규범화 같은 말이 뭐다? 성문화 경향이죠. 성문화 경향에 따라 공공질서의 적용 여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잖아요. 됐지? 그 다음 5번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이 개념에 확대 적용하게 되면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두리뭉실하니까 기준은 아주 엄격하게 잡으라 그랬잖아.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5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의 세 번째 위험 갑시다. 위험.
자, 위험과 손해 구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위험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가능성이란 말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위험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그것만으로 손해 아니죠. 그리고 성가심이나 짜증나는 거는 손해 아니라 그랬죠. 손해는 뭐지? 현저하고 객관적인 법익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위험하게 되면 손해 발생에 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냐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지문을 보면 위험과 손해를 바꿔서 자주 나왔는데 가능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면 돼요. 가능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위험에 대한 설명이야. 다시 위험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추상적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구체적 위험이 있잖아. 추상적 위험은 늘 설명하는 거. 학원 복도에 누가 칼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고 구체적 위험은 그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르거나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추상적 위험이 다시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구체적 위험이 뭐에 대한 거?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키워드 가능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아까도 설명했지만 추상적 위험 같은 경우는 칼 들고 돌아다니는 정도니까 아저씨 칼 주세요라고까지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수단은 비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이고 여기는 체포나 제압이 가능한 거니까 권력적 수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권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뭐 기본 수업 시간에 늘 설명하는 건데 잘 봐. 얘랑 어디가 더 우리한테 침입적 성격이 강하지? 누가 봐도 얘가 강하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더 많이 제한할까? 권력적 수단을 더 많이 제한하겠죠. 봐. 비권력적 수단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두 개 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경찰이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다 있어야 돼요. 조직법이 직무 범위거든. 아무리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해도 경찰이 말이야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조직법적 근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작용법적 근거거든. 작용법적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비권력적 수단은 어차피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경찰이 알아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분이 있다. 도보로 데려다 주든 순찰차로 데려다 주든 안 그러면 지구대로 오세요. 여기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건 방법은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권력적 수단 같은 경우는 무기 사용이 대표적이야. 그럼 우리 경직법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기 사용은 근거가 있죠. 쓸 수 있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잖아. 거기다가 1탄은 뭐야? 공포탄이죠. 2탄 이하가 실탄인데 허벅지 밑으로만 쏴야 되잖아. 이런 게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직법이 적용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근거가 문제되는 건 작용법인데 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는 권력적 수단만 있으면 돼요. 비권력적 수단은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됐지? 그건 뒤쪽에서 법치주의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세요. 위험은 오른쪽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 맞잖아요. 그러면 2번 봅시다.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또는 공동의 법익에 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짜증난다 이거 가지고는 손해라고 안 본다 그랬지. 현잔침 행위가 있어야 인정 가능하다. 2번 맞네요. 3번에 가서 보시면 경찰권 발동이 대상이 되는 위험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당연히 경찰 개입하죠. 그러면 지금 산불 났는데 경찰은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합니까? 하죠. 사람들 대피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잖아. 그럼 봐 뒤쪽에 지진 산사태 등 단순한 자연력의 결과에 의한 것은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도 위험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찰은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겠네. 그 다음 5번 가봅시다.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 내가 새벽 3시 이야기하면서 무단횡단 할래 말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보는 사람도 없고 지나다는 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맞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CCTV에 우리가 무단횡단하는 게 찍혀 있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단속할 수 있다 그랬죠. 왜?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건 맞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구체적 위험 또는 경찰 책임이 존재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얘가 새벽에 사람 없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잖아. 그죠? 경찰 책임이 존재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칠판 봐. 경찰 개입은 어느 단계부터 가능하다? 추상적 위험 단계부터 가능하다. 이 이전 단계는 환경법 영역은 사전 배려 원칙 적용되지만 경찰 개입과 관련해서는 요 이전 단계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칼을 들고 다니고 있어야 경찰이 개입하는 거지. 내가 칼 싸고 있는 것까지 칼 못 싸게 할 수는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거기 6번 보면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계계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의 충분. 칠판.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고 구체적 위험이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죠.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 구체적 위험으로 바뀌어야죠.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즉 계계의 경우에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니까 칼로 누구를 찌르거나 찌르기 직전의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8번 가보세요. 조직규범 범인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둘 다 조직법적 근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조직법이 뭔데? 직무범위란 말이야. 직무범위니까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 비권력적 수단을 쓰건 구체적 위험에서 권력적 수단을 쓰건 간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조직규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권력적 활동은 이 말이 뭐야?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제하에서 비권력적 활동은 추상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죠. 방금 판사한 대로. 그래서 8번은 틀린 게 되는 거고 9번 봅시다.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 틀렸죠 벌써? 추상적 위험 단계부터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 경찰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위험의 인식과 관련해서 외관적 위험이 있고 위험 혐의가 있고 오상 위험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위험이 존재하는가를 경찰은 생각을 해본 거니까 추정은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다만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는 사려 깊은 판단이란 키워드가 등장하니까 생각을 정상적으로 잘한 거고 오상 위험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만 잘못 생각한 거잖아. 됐지? 어쨌든 잘못 생각했던 제대로 생각했던 간에 생각을 해봤다는 건 맞다 그랬죠. 그래서 11번 보면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주관적 추정, 같은 말은 개인적 추정, 또 같은 말은 추정적 요소, 다 같은 말입니다. 주관적 추정을 포함한다. 맞는 이야기가 됐죠. 똑바로 했으면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가 될 거고 잘못했으면 오상 위험이나 추정적 위험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12번 봅시다. 위험 혐의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위험 혐의라는 말이 나오면 사려 깊은 판단 나와야 되죠.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폭발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지 범인 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뒤쪽에 보면 사려 깊은 판단 나왔고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는데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안 된다 그랬죠. 위험 조사 차원에서의 개입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12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15번 가봅시다.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나?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추상적 위험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죠.
그런데 뒤쪽의 설명을 보면 위법한 경찰 개입이면 이건 추상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오상 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바뀌어야 되죠. 추정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상 위험은 경찰상 위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앞쪽이 두 군데나 틀렸고 위법한 경찰 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위법하면 배상, 적법하면 보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그랬고 그럼 이건 위법한 경찰 개입이니까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뒤쪽은 맞다. 그죠? 넘어갑시다. 경찰 업무의 특수성 가봅시다. 이거는 사실 뭐 외우거나 할 부분은 아니고 읽어보고 국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서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이번 시험에 나왔나? 승진에 나왔나? 하여튼 이번에 기출이 됐고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는 첫 번째 1번 보세요.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신속하게 대응해라 이 말이겠죠. 보나마나 문장이.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건 뭐겠죠? 경찰 보고 빨리 움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동성이 되는 거죠. 돌발성은 뭘까?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들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 많으니까 그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도 대처를 잘해라. 요게 돌발성이겠죠. 국어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경찰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돼 있다. 법 집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줘.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잘 몰라. 시민들로부터 소외받게 되어 고립되는 특성은 고립성 맞겠죠? 거의 키워드가 나와 있고 5번 봅시다. 경찰 활동의 특성 중 경찰은 사건 사고 발생 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기동성과 협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조직돼야 되고 그렇지? 계급 체계를 갖추고 제복을 착용해라 이 말은 뭐야? 조직성을 갖추라는 이야기죠. 위험성은 당연히 경찰이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직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경찰에 관한 일반으로 가서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광의의 경찰권 나와 있죠. 광의라는 말은 내가 넓은 의미 그랬잖아. 그러면 경찰이 하는 일 온갖 일 다 들어있겠지. 협의의 경찰권이 바로 소극적 질서유지. 수사권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 비권력적 서비스 활동까지 다 포함하는 게 광의의 경찰권이 된단 말이죠. 됐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가 경찰의 사물 관할로 인정되고 있는데 요건 뭐 때문이다? 영미법계의 영향이라 그랬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일 법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륙법계인데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수사를 경찰에게 맡겨두고 있단 말이지.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1953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조직법은 199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직법 만들 때 조직법적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범, 경위, 교외공 넣어놨다 그랬잖아. 조직법적 임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뒤쪽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넘어가시고. 지역관할 파트, 관할이란 말은 내가 어쨌든 범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지역관할 파트가 많이 나오죠. 2번 봅시다. 국회는 경호권 행사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파견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파견조차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위해성 경찰 장비 도입할 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일정한 경우에 정부에 대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될 경찰관의 증원은 국회 사무처와 협의하는 거 맞습니다. 4번은 중요하지만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5번이 올해 1차 시험에 기출됐던 거죠. 국회의장은 필요한 때는 경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새 지금 계엄이랑 탄핵 때문에 복잡하죠. 그러면 이념 대립이 많으니까 혹시나 국회 방청객이 들어왔을 때 위험한 물건 들고 들어올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체 검색도 가능한 거죠.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6번 가서 봅시다.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이제 법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법정 내외 개정 전후 불문이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법정 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만 이렇게 나오면 틀렸죠. 법정 내외 다 가능하죠. 국회만 회의장 건물 밖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잖아.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될 때는 개정 전후 불문이죠. 재판이 열리고 있거나 재판이 끝나고 나거나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7번 틀렸고 최근에 승진 기출문제에 보면 재판장 대신 법원장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장 틀려요. 법원장은 그 법원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재판장은 지금 열리는 재판에 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재판에서 자꾸 질서가 문란하니까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지 법원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법원장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9번 가봅시다. 외교공간, 외교관의 개인주택, 그리고 교통수단까지 전부 다 취해법권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죠. 못 들어가는 건 국제법. 그런데 화재나 감염병이 발생해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다? 국제적 관습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거기 10번에 보면 외교공간도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나 감염병의 상태가 발생하면 우리 경찰이 긴급한 경우에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국제법이 아니고 국제적 관습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넘어갑시다. 경찰의 기본 이념 봅시다. 자, 국자법 나와 있네. 1번에. 국자법은 조직법이죠. 내가 조직법 1조 1항의 키워드는 직무범위랑 기본 조직 말하는 거라 그랬고 작용법인 경직법 1조 1항이 직무 수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면 경직법 1조 1항을 넣어놨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라고요. 그 다음 2번도 성과급 제도는 내가 인센티브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일 잘하면 돈 더 주겠다. 라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듯이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경영주의와 관련된 거지 민주화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민주주의는 누가 간섭하는 거라 그랬지? 국민이 간섭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정보 공개는 국민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게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고 행정 절차도 우리 행정법 배운 사람들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되죠. 그 다음 이유도 제시해야 되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전부 다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도 역시나 대외적 민주화의 한 방안이 됩니다. 5번 인권 존중주의 내가 경찰학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라고 나오는 거 있다 그랬죠. 인권 존중주의는 국자법 규정으로 명확하게 있고 조리에서 파생된 비례의 원칙도 경직법 1조 2항에 있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도 범죄인도법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권 존중주의는 비록 국자법에는 언급이 없으나 그러면 바로 틀린 거죠. 헌법상 기본권 조항을 통해서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죠. 국자법 5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단 말이야.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권과 기본권 구별하라 그랬죠. 인권은 하늘이 준 권리니까 국가나 헌법의 존재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권. 기본권은 국가가 존재하고 헌법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했고 8번 가서 보시면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대 문명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은 당연히 제한되는 거죠. 8번은 맞는 지문이고. 9번. 인권의 특성 중 인권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린다. 이 말은 보편성이고, 불가분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 중에 몇 개를 쪼개서 일부만 보호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거 주고 용돈도 주고 온갖 걸 다 시켜주지만 집에 못 가. 그러면 인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게 바로 불가분성이 되는 거죠. 상호의존성은 뭐야? 개인의 인권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면 참 좋겠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도 있다. 그게 상호의존성이잖아요. 그러면 9번 같은 경우는 보편성이 되는 거고 10번은 일부의 구현으로 보장될 수가 없고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은 불가분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 다음 11번도 역시나 보시면 내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뭐라 그랬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먹고 사는 권리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권리니까 사상과 양심의 자유 맞지? 참정권의 보장 맞죠? 의견 표명과 언론의 자유도 맞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맞죠? 노동 조건의 보장은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되는 거라고. 됐죠?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3페이지 경찰 시책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가 임기 3년짜리 5개 맨날 가르쳐 주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그러면 4번 봅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맞죠, 여기는? 내가 2차례 연임이 가능한 건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밖에 없다 그랬죠. 요건 국가인권위원회잖아. 경찰인권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등장하는 것은 경찰 인권보호규칙 이야기입니다. 인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구속력은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자문기구가 되는 거지 의결기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경찰의 인권위원회는 경찰서에는 없다. 경찰청, 시도경찰청까지만 있지 여기 슬쩍 경찰서를 갖다 놓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여기는 위원회 자격 요건이 대단히 고맙게도 전부 다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5번 중요하죠.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 여기까지 맞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는데 방금 이야기했죠. 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5번 중요한 거고. 6번 가서 봅시다.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기면 새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맞잖아요. 그런데 정답률 봐. 60%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위촉된 날 나오니까 역으로 잘못 생각하면 위촉된 다음 날로 착각한 거예요. 다음 날 나오는 거 어디 있었지? 15임용기간 끝난 다음 날 정규직 되죠. 그 다음 사망한 다음 날. 그 다음에 날짜 연장할 때 10일 플러스 10일 할 때 연장되는 10일은 앞에 10일 끝나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잖아. 그거 외에는 위촉된 날이 맞죠. 됐지?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7번 봅시다. 내가 제척사유와 해촉사유 구별하라 그랬죠. 이때 촉자가 부탁할 촉자니까 해촉 그러면 풀어버린다 그랬죠. 위원회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 있잖아. 두 문자 있었잖아. 청경이란 직무가 명품이야. 연속 3회 불참은 곤란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품이니까 명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사유가 돼야 돼? 해촉 사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8번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여기는 뭐였죠? 위촉일자 빠른 순, 나이가 깡패라고 이야기했잖아. 연장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
연장자 이렇게 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8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11번 가서 봅시다. 11번은 두 문자 있었잖아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하고 매년 인권교육계획 수립하라 그랬죠. 5기 3종 매교 이렇게 가는데 요 두 가지는 주어가 경찰청장이 되는 거고 경찰청장이 기본계획과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주면 매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경찰 관서의 장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5기 3종 매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보면 11번 보시면 경찰 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기 이렇게 돼야 되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5년마다. 넘어가시고 14번 봅시다. 14번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이 됩니다. 경찰인권보호협의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가 되는 거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입니다. 월 2회 개최하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죠. 국가경찰위원회. 여기는 연 2회. 15번 가봅시다. 요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경찰관 등은 대면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죠. 그러면 강연식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게 강연식인데 질문하면 대답하니? 어디가 능동적이래? 능동적인 사람을 난 평생 본 적이 없는데. 강연식은 나 혼자 떠들. 나도 마이크를 줘야 되겠어요. 형법 시간은 능동적이가. 오다가 오늘 전화했거든요. 형님, 저 수업 갑니다. 뭐 하십니까? 누워 있다. 그래서 내가 짜증냈죠. 머리 흰 동생은 수업하고 있고 머리 까만 동생은 수업하러 가는데 니는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늙었다 이가. 그러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보고 니 돈 있나 그러더라고. 예 있습니다 형님. 통장 지갑에 17,000원 있거든요 지금. 왜요? 그러니까 80억만 빌려달래.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뭐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기 부산 바닷가에 카페 차릴 거래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80억이면 된대. 그래서 나한테 80억을 빌려달래. 안 되면 용두랑 40억씩 빌려달래. 그 내가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상속세가 안 나온대요. 그걸 하면. 근데 여기서 문제.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쥐가 상속할 대상이 없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상속해 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누워가지고 뭐 나 일하기 싫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거 새로 나오는 것 같아? 판례집 새로 나오는가 봐요. 나 일하기 싫어 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형님 내가 무슨 초코 달래듯이 형님 그래도 일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힘들어요. 아 나 너무 하기 싫어. 막 그러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대화하는데 나 막 싫다. 뭐 하겠어. 그 사또 내려왔나 봐. 내가 와가지고 용구쌤한테 그 영민이 형 그러던데 그러니까 내 전화하기가 싫다. 왜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면 죽는 소리하고 안 달래준다고 짜증내고 아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사라졌어요. 어쨌든 뭔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강연식은 아니라고. 강연식은 나만 떠드는 거라고. 그럼 뭐가 돼서 토론식, 참여식이 되는 게 능동적인 학습권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찰청장 나와 있죠. 인권침 16번 보세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교현되도록 인권 영향평가 실시하는 건 경찰청장만. 됐죠? 그 다음 연진 반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밑에 두 문자 나와 있죠. 연 1회 이상 진단하는 거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거니까 17번은 반기가 돼야 되고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인권보호 담당관이 아니고 주어도 간사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도 1차 시험 직전에 개정된 거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8번 가서 보시면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요새 집회 시위가 많이 열리니까 거기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회 시위 현장 점검단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는 10명 내외 이렇게 됩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 뭐 했었지? 인권교육협의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 집회 시위 현장 점검단은 10명 내외 이렇게 돼야 되니까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가서 보시면 아까 말했죠. 연진 반점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연 1회 이상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연 1회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1번 가서 봅시다. 거기 보시면 우리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는데 각하는 따로 외우지 말라 그랬고 기각은 사, 구, 침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읽어봤더니 사실이 아니야. 읽어봤더니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읽어봤더니 인권 침해가 아니야. 사, 구, 침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번에 진정이 익명이거나 가명으로 제출됐다. 이거는 각하사유가 맞죠. 그 다음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내용 읽어볼 필요 없죠. 각하사유 맞죠.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가 사, 구, 침. 즉 읽어봤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요거는 기각사유에 들어가는 거니까 2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진상조사단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26번 가서 보시면 진상조사팀 팀원 한번 쭉 읽어보시고 팀원 수는 단장이 정하는 거니까 26번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요. 28번 가서 보시면 진상조사단은 원칙적으로 구성된 날로부터 거기 보시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 경찰청장 승인도 하나 줄 것 없시다. 경찰청장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에 경찰의 인권행동 강령이 있고 경찰 개념 2가 있는데 요건 인권행동 강령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만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보면 됩니다. 2번 보세요. 경찰 인권 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내가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은 싹 다 임의적 절차라고 했죠. 할 수 있으며 맞고 이렇게 이의제기했다는 것만 가지고 불이익한 처우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3번 공무원 신분 보장해 줄게 임기도 정년도 보장해 줄게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정치 세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 정치운동 금지, 정치 관여 금지. 정치운동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정치 관여 금지는 경찰공무원법. 정당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주요 보직 담당 여부는 상관없다 그랬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정치적 중립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5번 올해 나왔던 지문이죠.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에 관여하는 거 누가 봐도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맞죠.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번 자 거기 보시면 경찰관은 내부 및 외부로부터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기준이 뚜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내 결심이 강하게 서 있어야지. 도덕적 결의에 강하고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노숙자건 아니면 뭐 깨끗한 신사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줘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7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 8번 경찰이 비판하고 반성적인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배양이란 말은 키운다 이 말이야. 조직 내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려면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비판하고 걸러내겠죠. 그래서 도덕적 전문 능력의 함양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해설해 보면 O로 돼 있는데 X로 좀 바꿔주세요. 8번의 해설을. 됐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